지방은행들이 지금 다 부실인 거예요. 북경도 적자예요. 지방 재정이 적자. 북경까지도. 그게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체감하는 위안화의 소비력이 지금 체감하고 있죠. 그럼 이번엔 말씀하셨던 그 중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방 정부 부채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간접세를 자꾸 만들 정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지금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약 총 부채 규모가 한 42조라고 하네요. 근데 뭐 서방 국가 IB들이 말하는 거는 실제는 뭐 그림자 금융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다. 뭐 7조 달러 넘는 금액이다. 훨씬 60 뭐 몇 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 근데 확실한 건 42조 넘는 부채 규모고, 두 번째는 지금 매년마다 중국 정부에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지방채의 절반이 옛날 부채를 갚는 데 쓰여요. 원금과 이자를 원금. 받는. 예. 그것도 성시별로 좀 다른데 좀 양호한 데가 한 절반이 원리금 갚는 데 쓰이고 절반은 뭐 그 지방의 경제 발전에 쓰이는데, 심각한 데는 거의 90%가 원리금 갚는 데 쓰이고 10%로 그 지방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성시는 거의 지방이 유지가 안 되는, 미국 같으면 파산하는 이런 지방 정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몇 개 그 성에다가 저는 부채 발행을 못하게 했어요. 투자를 못하게 해요. 네. 이런 지방 투자를 아예 투자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투자를 하면 계속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죠. 딱 봐도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지금 중국이 갚아야 되는 게, 지금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새로 지방정부가 차입한 금액이 한 9조 한 3,400억이 되는데, 이 중에 한 4조 6천억은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였고, 실제 경제에는 한 4조 한 3천억 정도 경제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 게 지금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까 한 게 중국말로 마이도안 마이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단기채는 사고 장기채는 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부채가 기간이 보통 중국 3년 이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10년짜리를 파는 거죠. 그러면 3년짜리 부채를 10년짜리로 길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의 구조를 3년짜리에서 10년짜리 부채물이 많게 부채 채권 구조를 늘리는 기간을 연장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짧은 것들은 정부에서 빨리빨리 사가지고 상환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긴 거 발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옛날 부채를 장기채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시켜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중국은 절대 금리를 인상 못하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지방 정부들 다 파산하니까. 근데 근데 보통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비가 살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지금은 또 그렇게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 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로 가려면 가장 큰 게 그렇게 하는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민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는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원자재 이런 거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비해결이 투자로 돌아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주로 대출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소비 확대로 가주겠죠. 원래는 이 두 개의 논리로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논리, 만약에 금리 인하면 민간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하냐? 대출을 하려면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래 경제에 기대 심리가 안 사니까 대출 아까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듯이 확대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대출 확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지금 전화를 다 돌려가면서 야 대출해라 이러거든요. 거기 임무가 있거든요. 그거 완성해야 되니까. 그렇지. 할당을 해야 되니까.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막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업들이라는 게 미래 경제가 밝아야 투자를 하니까 그게 지금 벌써 논리가 안 통하죠. 금리 인하해봤자 그동안에 아까 그래서 안 해서 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냥 우리처럼 개인들이 금리 인하하면 와 싸니까 주택 담보 대출로 그 집을 살까? 그렇잖아요. 혹은 그렇죠. 금리 인하니까 내 대출 상환 액수가 줄어들까?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원래 금리 인하면 바로 부동산 상승으로 올라간 이유가 대출 금리 낮으니까 얼른 집을 사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벌써 또 집을 또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소비 확대를 가고 아니면 지금 이제 원래 갚던 이자가 줄어들니까 소비 확대를 가는데 앞단은 이제 주택 경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돈을 번다라는 신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할 거고. 그럼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게 소비로 가냐? 안 간다는 거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 경제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부담이 없으니까 아까 M2가 줄어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 이자를 계속 예금만 하는 거지. 네.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봤자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게 시스템 공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중위와 서위죠. 옛날에 서위 처방이 먹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면 탁 시장에서 딱딱 반응해주고 딱딱 먹혀서 서희가 여기 아프면 여기 주사 놓고 딱 치료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서희로 해결이 안 되고 중위로 해결되는 거죠. 서양 의사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 공정, 구조적인 문제 해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앞에서 말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구조 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이 상황은 중국 정부의 의도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도된 하나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각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요즘 좀 바뀐 것 난 같아요. 그런 논리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그건 경제학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말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만약에 공산당도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마치 중국 경제를 마디다스의 손처럼 여선에서 쫙 이렇게 하고 여선에서 쫙 이렇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지금 걱정할 게 뭐예요? 뭐 정책 고민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정부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침체 상황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그 세 가지 레드 기준을 발표했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레버리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제한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칼을 뽑아둔 거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다대적인 개혁, 그리고 군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칼을 뽑아서 아닌 건 탁탁탁 이런 거 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2021년 하반기부터 특히 12월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어떻게 하나 중국 부동산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나 이거 부동산 살려야 연착륙이 되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작년까지 그런 얘기 어느 전문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뭐 다 아는 사람들. 근데 그거 되게 말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정부도 당황스럽고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예. 이 지금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가 있어요. 시장 경제는 핵심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정부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사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 사람 생각에 따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느 대단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의도해가지고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건 너무나 큰 오만이에요. 근데 하물며 중국은 14억이에요. 민족이 56개예요. 어떻게 대단하면 중국 공산당 대단하면 그렇게 마디다시 손으로 그게 옛날에 계획 경제나 가능했던 일이죠. 요즘 중국 시장 경제를 지금 자신명하고 있어요.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다면 네. 지금 중국 부동산이 지금 많이 폭락했잖아요.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이거는 맞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일단은, 저는 사실 이게
논문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유튜브를 찍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과거 거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안요하 치면 제가 그 2015년에 책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쓸 논문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2015년에 사실 중국 경제라는 책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딱 들여다봤는데 제가 그때 발표 자료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제가 지방정부 부채를 구조별로 싹 나눠서 봤거든요. 네. 자세하게. 요거는 상환할 수 있냐 없냐 어쨌든 싹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답이 없는 중국 부채. 그때 이미 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2015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나 이게 더는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이미 제가 왜냐면 이미 2013년도 경제가 이미 기업인들은 다 알아요. 중국 기업인들은 다 알아요. 딱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게 시점이 2013년 나옵니다. 벌써 이렇게 매년마다 중국말로 뭐 광위시하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매년마다 체감 경기가 기업들이 네. 느끼는 옛날 그대로 했는데 나는 변한 게 없네. 옛날대로 경제 교육을 돌렸는데 매출이 파파파파파파파 쩔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게 꼭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걸 그대로 이게 제가 말한 건 지금 중국의 주도 산업들이 중국을 먹여 살렸던 이 기업인들이 그 느끼는 그 경제 체감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15년에 내가 들어봤을 때 이미 심각해서 특히 부동산.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 정책하는데 그때 한번 손을 댔어요. 그래 그때 주가가 2015년에 클라이막스를 찍고 6,000점을 찍고 중국 주가 지수가 이렇게 대폭락하고 오거든요. 그게 그때 그래서 대폭락이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동산을 손대니까. 예. 막 경착륙 오는 거 안에서 다시 또 풀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부동산 또 팍 살아났어. 그래 또 경제가 꽤 갔어요. 그리고 2018년에 또 손대기 시작해서 또 경제가 탁 죽으니까 또 손대서 또 올라가고 한 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딱 한 게 정확하게 2020년입니다. 왜냐면 더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더 안 치료하면 중국 경제는 못 간다는 걸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지해서 확실하게 한 게 2020년 그때 그 이강이 중국 인민의 총재로 갔던 그 사람이 확실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안 살아나. 그다 플러스 설상가스로 그 코로나 이러면서 이게 다시는 안 살아나.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그때 난 너무나 이 현장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데 2015년 이전까지 중국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처럼 해외 유학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중국에 다 들어갔어요. 원래는 중국을 안 돌아갔거든요. 왜 안 돌아갔냐면 뭐 미국이나 기회 많으니까. 근데 이 알리바바 성공을 보고 알리바바 2014년에 IPO 하는데 세계 최대 IPO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국 해외에 있는 화교들한테 엄청난 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걸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던 이 사람들이 중국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았어요. 2015년에 주가 지수도 최고로 가고 기업 가치가 최고로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중국 공산당이 좀 자신 있게 오히려 더 강하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 9년이 흘렀잖아요. 네. 사실 그때 확실하게 결심하고 했으면 그때 해도 되는 게 중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 확실한 기대가 엄청 높을 때예요. 네. 그러면 해외로 덜 나가거든요. 왜?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한 거 아니까. 그렇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기대 심리가 안 죽었을 때니까 해도 되거든요. 한 데서 가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서.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경제 기대 심리 죽었는데 만약에 지금 막 자본 항목 개박하고 막 시장 계획할 더 하고 이러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때 자신감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저는 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부동산이 그래 지금 다시 풀었잖아요. 경제가 지금 죽을까 봐. 근데 지금 안 먹히잖아. 먹히면 그렇죠. 괜찮은데. 그러면 근데 중국은 아직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식 계획경제 그 논리가 지금도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 중심으로 경제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모든 게 다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사람 중심으로 아직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인식이나 경제 수단이나 모든 게 다 수단에 불과해요. 사람이 자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제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 침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본처럼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렇죠.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회를 7월 15일부터 18일 3중전회 기대를 엄청 했죠. 네. 왜냐 이 회의가 옛날에 1978년 11기 삼중전회처럼 중국 경제 운명에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3기에서 한 가장 중요한 경제 회의였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뚜렷한 방안은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 신질 생산력 뭐 이런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진핑 지도부가 올라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 단어만 바뀐 거거든요. 스마트 그때 중국 제조 2025 막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뭐 단어만 바뀐 거거든요. 신질 그래서 흐름은 항상 뭐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가는 그 선상에선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미래 산업 쪽이 좀 더 빨리 성장해서 이 떨어지는 이 경제 자본들이 좀 저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도 지금 그러니까 과열 이게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과잉 생산이지. 과잉 생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과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단계도 넘어섰다. 예, 그러니까 뭐 돈 번다 이러면 지금 다 이래. 지금 다 이렇게 기대 심리도 죽고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뭐 돈 벌 게 없을까 기업가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어디 돈은 있으니까 바탕은 그러니까 뭐 돈 벌지 이랬는데 딱 보니까 우와 중국 전기 자동차가 해외에 이렇게 많이 수출된다는 거야. 중국 세계 1등이란 말인가 이럴까 자본이 어떻게 해요? 글로 쏟아나가. 확실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자본이 다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수천 개 기업이 생기니까 이런 옛날에 그 블록체인이 막 난리칠 때 누구나 다 뭐 ICO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랬었죠. 그 블록체인 엔지니어 몸값이 부르는 게 가격이었잖아요. 지금 다 떨어졌지만 블록체인 기업들 다 망하면서 그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과열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모든 단가를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게 다 같이 죽거든요. 그다음 가격 경쟁해버려요. 단가는 올라가는데 사람 엔지니어 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뺏을래기 하니까. 근데 물건은 많아지니까 가격 경쟁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자동차도 지금 구조조정이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동산도 답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방 정부가 걷어들이는 가장 큰 수익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양도, 근데 예.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들어올 세원은 그렇게 계속 크진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벌려놓은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갚아야 될 돈은 그렇다면 이게 뭔가 탕감이라든가 부채 탕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는 지방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쓰고 있는 방법이 그때 99년 외환위기 때 중국 조롱지 총리가 썼던 게 뭐냐면 부실만 걷어내자, 은행은 살리자. 근데 똑같은 문제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지금 다 부실인 거예요. 지방은행들이. 여기 한국말은 부산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동네 파이낸싱은 그 지방은행이 한다, 지역은행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은행의 부실을 그 지역의 자산관리공사 다 만들어지고 거기다 놓는 거죠. 이것도 풀려면 자세히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 지방에 그 돈을 걷어내는 그 자산관리공사 돈이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중국 정부? 중앙은행에서 오는 거죠. 중앙은행? 결국 결론이 뭐냐면 돈 찍어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최종 그 대가를 누가 짊어져야 되면 중앙정부가 지는 거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결국 결론이 뭐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다. 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 대가를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체감하는 위안화의 소비력이 지금 체감하고 있죠. 그렇죠. 뭐 명품 확 떨어지죠. 기업들 주가가 확 떨어졌으니까 예, 확 떨어져. 소비가 안 일어나서 중국 쪽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 정부의 빚 돌려막기 요것이 그냥 어쨌든 정리는 된다. 중앙 정부가 그 책임을 지면서 떠안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중앙 정부의 그 부채 비율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방 정부 부채가 다 전이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합산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가 넘어가는 300%가 넘어가는 200% 좀 넘네. 300%는 안 되네. 200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지방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방채 투자는 사실은 만약에 미국 시대라면 그 뭐 귀수성 그런 데는 다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도 지금 못 주는 상황이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예,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는 파산을 해야죠. 네. 그리고 중국 지방 정부가 이래 쭉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상해 빼고는 북경도 적자예요. 지방 그래요? 재정이 적자. 북경까지도. 하여튼 뭐 부동산 예. 그게 살지 않으면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집값은 이제 꺼져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하여튼 좀 쉽진 않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 참 이게 중국 경제를 하면 경제학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연구하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제가 시간 한계 때문에 못 풀겠는데 이게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읽을 줄만 안다면 경제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봉착했던 문제점과 그리고 중국이 계획경제 시장이랑 전환경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한 국가의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역대 그 대단한 경제학자들 쓴 모든 책을 통틀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제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복잡한,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있는 중국 경제. 미분을 풀어야 되는. 알겠습니다.